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전남 보성군 벌교. 소설 태백산맥이 전 국민이 애독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로 소설의 배경인 이곳 벌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 요즘 저 벌교에 말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예, 요즘 벌교에 외지분들 많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많이 오십니까? 그 홍교다리를 관광하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지금 앞으로 이 태백산맥을 이슈로 해가지고 벌교를 상당히 우러러 봅니다. 태백산맥의 매력은 우리가 자세히 짚인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래 씨 그 구석을 해서 지금 태백산맥을 많이 구석해가지고 그 구석으로 해서 홍교 304호 국보를 이슈로 해가지고 견학인이 많이 오십니다. 아, 많이 봤죠. 태백산맥이 거다 보니까 벌교에도 꼬막이 되는 거예요. 주 목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명물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벌교가 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겁니다. 아까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또 해가지고 대학생까지 심지어 봉사단체 또 마을에 그래도 계신 분들이 이 역사를 알고 싶다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홍림에 있는 그 부잣집, 부잣집, 부잣집 그 뭐냐 거기 가보면은 전 거기가 빠졌네요. 그 기와집인데 예, 기와집이 제일 많이 그 찾아요. 부잣집 그 뭐냐 그러면은 규모가 옛날 그 뭐냐 그런 형식을 딱 갖추고 있거든요. 어르신이 일러준 집은 소설에 나오는 김범우의 집이다. 대문 안에 안채로 가는 중문이 또 있고 사랑채, 문간채에도 각각 문이 있는 전형적인 양반집. 물론 이 집 주인은 김범우가 아니다. 40년 전에 이사를 왔다는 김씨 할머니. 조용하던 집에 손님이 많아진 것은 소설 태백산맥이 나온 뒤였다. 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옛말에 일본에서 여기까지 뭐 보고 있다고 왔어. 이렇게 책을 매주 이거 보고 왔다고 왔대. 2번이나 왔대. 미국 사람들도 오고 막 많이 왔어. 검은 사람들만 안 왔어. 검은 사람들만 안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왔어. 하여튼 안 온 데가 없이 왔던가 말 들어보면은 하여튼 엊그저께서는 저 서울 아까 어디서 왔다고 또 자꾸 마산서 왔다고 또 경기도서 왔다고 그렇고 막 많이 오대 사람들이. 그래서 나보기는 하나도 뭐 볼 거 없는데 보아. 날가망가는 볼 것 없는 집.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집을 찾는 건 격동의 시기, 고뇌하던 지식인 김범우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어서다. 지주집 큰 곳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작인들에게 땅은 무엇이었는지, 역사와 현실을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 분단의 비극을 다룬 소설 태백산맥이 왜 1948년에 벌교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여순 사건 때문이었다. 제주 4.3 진압에 착출된 여수 14연대가 동족살상에 동원될 수 없다며 친일 경찰 처벌, 남한 단독 정보 수립 반대를 기치로 일으킨 무장 봉기. 미군정의 지원을 받던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는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처참한 진압 작전을 편다. 벌교는 그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냥 뭐 무조건 남겨다 모아놔두고 그 경찰 가족이나 희생당한 가족들이 열이 나가지고 그냥 손가락질만 해버리면 무조건 차에다 싣고 가서 그냥 사살시켜보고 그랬었어요. 네, 소아들이 여기서 밑에 가면 다리 하나 있거든요. 그에서 쭉 세워놓고 그냥 세워놓고 그냥 총을 발포하고. 뭐 말은 지방 일은 들어오지. 그때는 그 당시는 말 한 자리만 하면 그날 저녁으로도 가요. 하지만 쉽사리 입 밖에 내놓지 못했던 벌교 땅 아픈 상처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소설 태백산맥 때문이다. 그 비극은 벌교의 얘기지만 우리 모두의 역사였음을 말하는 사람, 작가 조정래다. 벌교라는 곳이 태백산맥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것의 종착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상상력의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작가를 확대했다 좁혔다 하는데 그 진폭을 벌교를 중심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작품이 그 이후에 쓰신 아리랑이라는 작품은 풍산, 김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그 소설의 무대가 확대되는데 한 번도 이 태백산맥은 벌교라고 하는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갔다가도 다시 벌교로 돌아오고 벌교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얘기가 거기서 시작돼서 또 확대되고 말이죠.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벌교라는 것. 선생님에게 있어서 벌교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제 문학의 모태, 언어의 모태는 제 고향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문학의 무대가 태백산맥 전에는 저는 많은 소설을 쓰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무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제가 겪었던 일, 체험했던 것들이 저를 구속할지도 모른다. 상상력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걸 많이 일부러 피했었던 것인데 유영어 땅이라든가 불놀이라든가 하는 작품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의 무대가 벌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놀이에서 회정리라는 구체적인 벌교 동네를 쓱 썼고, 그리고 태백산맥에 와가지고 왜 벌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있는 건물들 같은 것까지 다 뭐 김범우 집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이 소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무대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의 필연성이 결여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설이 추구하고자 했던 진실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특정한 무대를 설정을 하자. 필연성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태어난 곳은 벌교가 아니셨죠? 벌교가 아니고 순천입니다. 근데 벌교가 마침 제가 이제 그때 국민학교,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살았던 곳인데 그러한 인연을 벗어나서 다행히도 벌교라는 곳이 우리 역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부터 이끌어왔던 나간이라는 사학도가 있었던 곳이 있고, 나간. 그 나간에서 객가로 해변가로 나오면 뻘밭을 중심으로 했던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개발한 도시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가 시대 구분해서 근대화라고 한다면, 근대화 시대라고 한다면 중세와 근대 시대가 함께 조화롭진 않지만 두 개가 함께 보여지는 곳. 그러므로 벌교라는 곳은 식민지 시대의 문명과 함께, 문화와 함께 그 시대를 따라서 변했던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신신문명이 가장 빨리 들어왔던 곳이라는 그 두 가지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봉건지주의 문제와 이데올로기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행운입니다. 그것을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 인식하고, 이 무대를 설정하면 이야기가 원활하게 풀릴 수 있겠구나 하는 두 번째 이유. 또 한 가지는 6.25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 민족을 단 3년 동안에 300만을 죽여버린 엄청난 비극이고 참극이면서 우리 민족을 억제하고 있는 어떤 올가미 같은 것인데, 그것을 한반도의 중간 지적 또는 그 다음 중간 지적보다는 맨 끄트머리 지역에서 이렇게 치열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작용으로 이 시골이 이렇게 치열했다면 나머지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하는 진폭시켜서 인식하는데 아주 좋다는 생각이 세 번째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합일이 되어서 벌교를 태백산맥 무대로 삼게 된 것이고,
그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저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김범우는 새로 부임해온 사령관 심재무에게 벌교를 이렇게 묘사한다. 이곳은 일정시대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다른 곳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주는 지주대로 땅만 믿고 있는 재래 지주가 아니라 사업을 겸하고 있는 신식 지주가 많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눈 열리고 귀 열려 하는 게 많습니다. 중도 방죽에 가면 하대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애롭고 피맺히는 일을 가난하고 배고른 조선 사람들 손으로 해왔다는 것만은 확실하지. 근데 기맥히게도 방죽을 다 쌓고 본 게 배불리는 놈들은 일본 놈들이었다 그것이오. 소설 태백산맥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 바로 이 집 현부전의 집이 등장한다. 정하섭과 소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옥을 기본틀로 삼았지만 쉬이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 문간체 위에 있는 위용도 당당한 누가 눈길을 끈다. 이 누는 대체 어떤 용도였을까? 누에 오르니 멀리 논이 보인다. 자신의 눈에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소작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지주를 위해 꾸민 공간이었던 것이다. 소화다리 아래에 갯물에고 갯바닥에고 시체가 질펀하게 널렸는디 아이고매 이제 찡해서 더는 못 먹었구 말이라. 여순 사건 당시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진 소화다리. 청년단장 염상구가 청년 단원들과 함께 숙소로 썼던 남도여관. 세월의 먼지가 쌓여있지만 벌교 땅 구석구석은 소설을 실감하게 하는 현장 그대로다. 50년이란 세월을 넘어서 아픈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바로 이 집에서 유년기를 보냈던 한 소년이 그가 보았던 것들,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아프게 가해졌던 고통과 상처를, 가진 자들의 탐욕과 뻔뻔함을 하나도 잊지 않고서 소설이란 장치로 오늘에 재생시켜 놨기 때문이다. 벌교라는 곳은 선생님 문학의 이렇게 본거지이신 셈인데, 사실은 그게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 봉건적인 모순 구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다음에 식민 시대의 그 민족적인 모순 구조,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특이한 공간이고, 그런 공간의 역사적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제성이라든지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 장소를 그대로 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제가 어디서 어떤 책을 보다가 봤더니 그 어린 시절에 절에서 자라셨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쓰신 적이 있고, 또 직접 아버님께서 시조 시인으로 유명하신 그런 그 승려 시인이셨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자라시면서 만해 한용운의 시 같은 것 심취했던 적도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유년의 또는 소년기의 체험들하고 선생님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소설의 무대하고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대처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제 식민지 비극인데요. 출가를 사람사로 했고, 일본 사람들은 대처승 아닙니까? 그렇죠. 불교 다 승려들이 목사처럼 결혼을 하는데, 그런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결혼을 승려들에게 시켰죠. 근데 32대 이제 본산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승려들을 시범적으로 뽑아서 결혼을 시키는데, 제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라 뽑혀가지고 순천 사람들 15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결혼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천 사남사 경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제 태교를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로 한 사람입니다. 제 영혼 전체가 이제 불교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태백산맥에 또는 아리랑에 승려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놀랍게도 단 한 장의 파지도 없이 쏟아갑니다. 그것이 육화라고 말해야 되겠죠. 온몸이 그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웃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대목은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를 듣고 자란 어린 시절과는 달리
조정래만큼 뜨거운 찬사와 격렬한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현대사를 건너온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순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가 식민지 시절의 승려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봤다. 벌교로 이사를 온 후론 여순 사건의 아픈 현장을 지켜보며 벌교 북국민학교를 마친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짧은 기간이 소설 태백산맥이 잉태하는 시기인 것이다. 광주의 명문이었던 서중학교를 마치고는 전라도 땅을 떠난다.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에 진학한다. 동국대학교에서 평생의 벗, 시인 김초애를 만나게 된다. 작가로서 조정래는 초기작부터 쉽지 않은 걸음으로 시작한다. 식민시대와 전쟁의 비극이란 무거운 주제에 줄기차게 매달려온 것이다. 단편 소설 청산댁이 조정래 문학의 출발점이었다면 소설 태백산맥은 그렇게 매달려온 분단문학의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다. 그의 소설이 다루는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영역의 것이었기에 그의 소설 작업 또한 책상 앞의 상상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태백산맥을 쓰기 위해 적어둔 그의 수첩들은 당시 유행했던 머리 모양까지 적혀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합니다. 왜 하냐면은 너무 광대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거지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쪽 좌익 계통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어린 나이니까 알 길이 없었죠. 근데 그 엄청난 자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정래 씨는. 태백산맥이야말로 근현대 민족사의 백년의 모순을 딱 축약시켜서 그 안에 다 그 인간상까지도 결국은 거기 나오는 인간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게 태백산맥은 누구 같다, 누구 아들이겠다, 누구 손자이겠다, 이 추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작이라는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아직도 컴퓨터 대신 만년필로 일일이 한자 한자 원고지를 메꿔가는 작가 조정래. 사람들은 김범우와 염상진을, 외서댁과 하대치를, 염상구와 소화를 잊지 못한다. 그들은 소설의 인물이면서 현실 속의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조정래의 소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벌교라는 곳 삶의 아주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었기도 하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소설을 쓰시는 동안에는 거기 수없이 많이 취재 여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벌교라는 무대를 소설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면서 취재하셨던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근데 벌교는 제가 샅샅이 잘 알기 때문에 취재는 별로 안 했고 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 지금 생생한 사진을 보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지리산 취재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실제의 무대, 실제의 장소, 집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물론 성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했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족벌주의가 강해가지고 성이 가까이서 나쁘게 나오면 반드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바꿨는데 지금 현신의 제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박씨였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문중을 이렇게 나쁘게 하면 되냐. 그렇겠죠. 또 이제 최신문중이 그 벌교가 굉장히 강한데 최신문중에서 최씨들이 주주로서 나쁘게 그려지는데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안 이제 벌교의 고흥에 그 조가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식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고발할 만 해라. 너희들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 성만 나오는데 성이 같은데 한두 사람이냐 대한민국에. 네가 고발하면 너희를 오히려 무고로 걸리고 그리고 이 작가만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 책만 더 잘 팔게 만들어주니까 마음대로 해라.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지나갔는데 그 벌교 사람들의 경우에 조금 나쁘게 그려진 성씨들은 지금도 저한테 감정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괴로움이었고 또 그것이 소설을 쓰는데 저해이 되더군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벌교를 무대로 해서 전 국민이 벌교를 가보고 싶어할 정도로 소설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벌교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러시겠죠. 천만 다행이죠. 예. 예. 그 벌교는 자주 가십니까? 이제 지금도 뭐 이제 독자들과 함께 무대 걷기 뭐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자주 가고. 또 그 지역에서 무슨 태백산맥 관련된 무슨 뭐 기념관이나 예. 이런 걸 만들겠다는 움직임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이 12, 13년 전에 문학공원을 계획했다가 저를 고발한 사람들이 중앙정부 동원하고 자유총연맹 동원하고 그래서 지방 검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좌초돼 버렸습니다. 그를 끌어오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또 발의를 해가지고 반대자들이 다 없어지고 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두 계절을 택해서 이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국에 이제 나가 보면은 중요한 문학 작품의 무대가 됐던 그런 곳들을 아주 근사하게 보존을 잘하고 네. 그 표석을 세우고 네.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곳이 작가 누구의 어떤 소설 어떤 대목에 나오는 바로 그 집이다라든지 그 골목길이라든지 바로 그 술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주고 그걸 즐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벌교가 태백산맥의 그 무대로서 그런 아름다운 또는 그 치열한 그런 그 현장감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을 이끌어가는 그쪽에 그 관리들도 좀 그런 점에 착안을 한다면은 우리도 또 그런 멋진 문학공원 하나를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무대 같은 중요한 곳들을 전부 이제 군에서 사들여서 관리 보존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군에서 이제 낸 통계에 의하면 연간 6, 7천 명이 태백산맥 때문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도 결성을 하고 안내.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 택시 운전수들은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태백산맥 중요 포인트를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설명할 수 있도록 관광지로 만들어. 커피집도 태백산맥, 노래방도 태백산맥. 태백산맥 빨리 뭐 특화내셔야 되겠는데. 호프집도 태백산맥. 이렇게 해서 지금 태백산맥이 벌교 시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 독자들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노래방도 한번 가봤습니다. 주인이 막 술도 막 공짜로 주고 그러는데 그런 아름다운 문화적인 어떤 터가 말이 이제 소설 이후에 새로운 문화가 또 생기는 그렇죠. 거죠. 소설 이후에 새로운 문화가 벌교 땅에 생겨나고 있다. 독자들의 요청으로 종종 벌교 태백산맥 현장을 찾아오는 작가 조정래. 아주 이거 기막힌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잘 수용한 현대식 한옥이고. 벌교의 과거를 다룬 소설이 벌교의 오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태백산맥 저희가 한 1년에 대충 보면 한 10,000명 정도 오거든요. 10,000명 정도 오는데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또 와서 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산다든가 또 벌교의 특산물도 좀 사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다. 우리 벌교는 지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 소설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군에서도 여기다 문학관을 앞으로 질 계획이 있습니다. 문학 현장을 보존하는 새로운 문화가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새로운 기대로 벌교 땅 구석구석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듯 보인다.
태백산맥이란 상호를 내건 간판들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발맞춰 식당들이 내건 꼬막 정식. 이 역시 태백산맥을 읽고 오는 탑사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쫄깃쫄깃한 겨울 꼬막 맛. 태백산맥을 읽은 독자라면 벌교 꼬막 맛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노릇. 표준어인 꼬막 대신 꼬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꼬막 정식은 인기 만점이다. 이건 삶은 고막이고요. 이건 피고막이고요. 이거 고막전이고 회무침이고 이건 고막전이고 양념장이고 이건 고막 젓갈이고 이건 고막 된장국입니다. 꼬막 정식에 나오는 겁니다. 예, 꼬막 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김가루하고 해가지고 해무침에서 비벼 드시면 별미예요. 최근 들어서 이 꼬막 정식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엄청 많죠.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쪽에서 엄청 많죠. 서울 사람들조차 꼬막을 꼬막으로 부르게 하는 힘. 소설 한 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소설 태백산맥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참으로 치열성을 가지고 또 소설적 형상성에서도 성공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인데 선생님의 글쓰기에서 어린 시절에 배웠던 늘상 썼던 일상으로 썼던 그런 호남의 사투리 방언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익힌 그 표준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서울서 다니는데 첫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저를 주목하더니 일어나서 글을 읽어보래요. 교과서를 읽었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과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애들이 모르죠, 고일들이. 그러니까 호남 지방의 말은 장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읽으면 그냥 쭉 가는데 호남 사람이 읽으면 3, 4조, 4, 5조가 율조가 형성이 된다. 이게 호남 말의 큰 장점이다. 그리고 우리말의 기본 율조가 가장 살아있는 게 호남 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생이 마지막 한 말이 여기는 서울이다. 그러니까 너는 고향 말을 빨리 서울 말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소설을 쓰면서 판소리가 왜 호남에서 나왔는지를 알았어요. 판소리가 바로 3, 4조, 4, 5조의 가락 속에 올라가는 율조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락이 붙은 거예요. 음악적 가락이. 근데 기본 율조의 3, 4조에다가 그걸 잘 받들고 있는 게 시조고 거기다가 음악 요소를 가미시킨 게 판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태백산맥에 나와 있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그 말을 쭉 따라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3, 4조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욕조차도 그 3, 4조 율조 위에 올라가 있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일본에서 번역한 번역주 중에 한 사람이 태백산맥에 나타나 있는 한국의 욕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라도 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문사의 70%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 왜 문사가 이렇게 많은가?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예술이에요. 언어 자체 하나하나 응집되어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을 현대화된 표준말로 가면 자꾸 이걸 파괴시키고 있는데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본질적인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백산맥에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계보학 같은 걸 만들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작가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배치했을까 하면서 보니까 200명이 넘는 그런 인물들이 쭉 소설 전체에 등장하는데 그런 그 엄청난 그 인물들을 그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생명을 거기다 부여하면서 가장 선생님께서 힘을 쓰셨던 대목은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기를
그 민중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학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게 이제 진보적 사관을 가진 분들이 말하는데 그건 실제로 실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민중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연 역사의 주인일 수 있는가 스스로가 믿을 수 없고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학 서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건 관념일 뿐이다고 또 반대 입장에서 지탄하고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6.25를 통해 오면서 국민학기를 통해 오면서 겪는 것이 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렇게 있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으면서 그들이 계속 배고프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의 문학을 하면서 그 후로 계속 제 머리를 괴롭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역사론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계속 승자들의 기록일 뿐인데 진짜는 또 그렇지 않고 핍박받은 사람들은 이름 없이 다 죽어가고 이런 것이 인간의 진실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설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에서 아까 말한 대로 300만이 죽어갔는데 그중에서 과연 잘 사는 사람이거나 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죽었을까?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간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서 소설화시켜서 민중이 과연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태백산맥에서 농부들을 실제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필연성은 80% 이상이 농민이었던 지금은 7, 8% 줄어버렸지만은 그 당시는 농본 사회에서 가지는 그 모순이 곧 이더부리로 점화될 수 있다. 그 역사에서 근거는 동학. 전부 농민들이 저항을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데 또 다른 동학이 아니겠는가. 6.25 이전의 빨치산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민중저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실제 살아있는 역사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인물들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것을 끝없이 고민하면서 이제 하대치도 만들어내고 외석들도 만들어내고 그게 식자층들은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백산맥의 그 위대한 전사 조원재라는 것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정치경제학자 박현채 선생님이 그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 양반은 그 민중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네가 솔찬이여 어떻게 이렇게 해방 공간의 문제가 농민 문제인 것을 싹 알아버렸다냐? 네 솔찬이여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 소설을 이끌어가는데 바탕이 되고 근본적인 힘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러한 필부들이 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 끌려 들어간 그런 힘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그 전라도 사투리 솔찬이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설 태백산맥을 읽어본 독자들은 금방 내 눈치를 챕니다만은 이 소설이 호남의 사투리 방언들을 이렇게 풍부하게 활용한 예를 이제 아주 재밌게 보여주는 작품이 됐거든요. 저는 그 민중의 실체가 실체로서 느껴지게 그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사투리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호남의 그 사투리들. 예, 근데 많은 독자들께서 실제 쓰는 말은 사투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투리를 잘 쓸 수 있는가 하고 계속
궁금해하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그걸 전부 취재해서 썼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취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다 예. 근데 제가 통계가 나오는군요. 광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서울 생활이 40년이지요. 그럼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에 살았다면 서울 생활이 오히려 그 2배 이상이 되는 세월을 살았는데도 소설을 쓰려고 앉아서 사투리 부분이 나오면 저 어둠 속에서 수많은 불꽃들이 막 떠올라오는 것처럼 그 말들이 쭉 떠오르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사투리를 쓰는 부분에서는 거의 파지가 안 납니다.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못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육화됐다고 해야 되겠죠. 문학적 용어로. 온 영혼 속에 녹아서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사투리를 이제 아짐찬이 또 아짐찬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마울 때 그 말을 전라도 사람이 씁니다. 이게 지금 전라도 사람들 그 말 모릅니다. 사화가 돼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92이신데 15년 전에 이제 태백산맥을 가끔씩 드문드문 읽으셨겠죠. 그리고 웜이 네가 이런 말 가지고 어찌 다 하냐와 그렇게 감탄을 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쓰지 그렇지 않고 일일이 취재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전화 받은 게 호산댁이 한 말인데, 아니 목골댁이 한 말인데 이런 게 있어요. 아줌찬이 또 아줌찬이구만이라오. 제가 살았던 제 고향의 담양에서는 아심찬다 그러거든요. 고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심찬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아줌찬이 또 아줌찬이구만이라고. 이 말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어른들도 잘 모를 거예요. 타 지역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건 이 민초들 가장 밑바닥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토박이 언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뜨광하다. 이거 굉장히 찾아내기 어려운 우리 토박이 말이에요. 뜨광하다. 뜨악하다 그 말이에요. 표준어로는 뜨악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뜨광하다 이런 말들. 작중 인물들 대화가 그야말로 그 전라도 사람들의 그 입말, 평상시 하는 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인 조정래 선생이 연세를 많이 드셨고 또 고향을 따라서 살아온 지가 오래되셨지만은 아직도 그 전라도 말을 그야말로 육화해서 잘 체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닐케가 그 창작론을 말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끝없이 많은 걸 체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체험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걸 100%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이겠죠. 예. 지금 마음속에서 저절로 어렸을 때 배웠던 말로 이렇게 그냥 되살아나서 자연스럽게 그게 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써진 그런 그 기록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워낙 생생해서 대학에서 지금 그 전국 지역의 방언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호남 방언 연구하는데 요새는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고 뭐 현장 언어도 이제 사투리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태백산맥 가지고 방언 연구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죠. 선생님께서 그 생내적으로 자라나면서 습득했던 그런 언어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쓰고 계시다는 것만 해도 그건 참 대단한 그 축복이고 능력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사투리에 공개되는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일부를 써나가는데 집사람이 사투리 좀 그만 쓰라는 거예요. 왜? 너무 사투리를 심하게 쓰니까 독자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촌스럽게 느껴진다. 아하. 예쁘고 영리한 소아가 사투리를 쓰면 영리하고 그런 이쁜 느낌이 없어진다. 그게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건 토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민중성을 말하는 것이고 계급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말했고 서울 토백인 어떤 평론가가
열심히 이제 태백산맥을 밤을 새서 읽으니까 마누라가 매년 술만 먹던 사람이 무슨 책인데 이렇게 열심히 읽어? 그러면서 책도 따라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대문을 열어주면서 우매징언곡 태백산맥에서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순서울 사람이 사투리를 써먹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독자들한테 동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깎음, 산을 깎음이라고 하는 메가리, 뭐 기운, 뭐 그런 메가리 없다, 뭐 그런 말을 뭐 달구새끼, 뭐 대갱이, 뭐 괴기, 느자구, 뭐 모강댕이, 뭐 담사리 이런 명사도 많이 찾아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이런 명사를 어떻게 찾아냈는가. 그래서 이제 조정래 씨의 그 어휘력은 물론 이제 작가의 힘은 바로 이 어휘력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라고 하는 것은 그 어휘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정래 역시 어휘력이 바로 조정래 씨라고 하는 소설가의 힘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박경리의 토지에서는 그 보통 사람들의 이 경상도, 경남도 사투리라면은 태백산맥에 나타난 전라도 사투리는 그 지식인부터 최하층에 완전히 그 이 욕설로 이루어진 전라도의 사투리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건 어느 도의 토속어를 발굴해낸 작가도 그 비천어라고 할까요? 그 비천민 계급의 언어가 이렇게 드러난 경우는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 없어요. 없습니다. 카프문학 작가들도 비천어를 태백산맥만큼 발굴해내지 못했거든요. 온갖 욕설이 다 그 구수한 욕설. 그런 점에서는 그 형상화에 성공했죠. 그런 작품들을 쭉 써오시면서 이 법적인 아까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고발되고 하면서 그 뒤에 작품을 쓰는데 무슨 영향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장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우선 아리랑을 쓰고 있을 때 이제 경찰청에 그때는 치안본부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한 번 조사를 받고 나서 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저를 대하고 반드시 저건 잡아내야 할 놈, 뭐 이런 식으로 수사관 3명이 저를 이제 인견을 맡아가지고 창문도 하나도 없는 방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거 잘 걸렸잖아. 우리가 노려왔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껏기 공갈 협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아리랑을 쓴 이유가 독립투쟁을 했는데 민족주의자만 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자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역사는 그걸 다 지웠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리랑을 쓴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의 모순이 어떻게 태백산맥까지 연결되는가를 그 다음에 밝히는 것이고, 이 사회주의자의 투쟁을 쭉 그리다 보니까 김일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보천보 전투를 습격을 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김일성이가 계속해서 가짜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가짜가 아니고 사실 독립투쟁을 했다고 한국 학자들이 밝힌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정식 같은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다 밝혀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태백산 아리랑에 써야 되겠는데 제가 고발당했고 이적 표현물로 고발당한 자가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을 했다면 또 걸려들 거 아닙니까? 이걸 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이 중단돼 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문득 떠오르는 게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호해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호해를 구해가지고 또 그 구하는데 며칠 걸리죠. 옛날 거니까. 그 호해를 그대로 소설에 썼습니다. 1930년대. 예.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고친 것은 태백산맥에서 여순 반란 사건을 지문에다가 여순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반란을 뺐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소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한다. 동족상잔의 살상에 동원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일제치하 경찰들보다 더 잔혹한 미군정 치하 경찰의 횡포에 치를 떨던 주민들은 14연대가 내건 친일 경찰 청산, 민족 반역자 처단 등의 심정적 동조를 한다. 좌익이어서가 아니라 친일 경찰과 지주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빨갱이로 반란군으로 몰리면서 진압군들의 끔찍한 학살이 자행된다.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했다. 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할 것 없이 가족은 전부 다 한마디 말해서 참 몽둥이 총뿌리로 그만한 고용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고 생각해서 몇 마당 없는 사람이야. 그것도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은 요리 잡으려 하면 요리 잡으려고 저리 거기 붙어본 게 상관이 없어. 돈이 심게. 그냥 없는 사람은 요리 잡으려고 하든 들어주지 않게 글로 가는 거이지 뭐. 지금 세상에는 그때 세상에 마찬가지예요. 가담자를 선별한 나른 작업은 그야말로 마구잡이식 보복이었다. 학생복을 입었다는 죄로 머리를 짧게 깎은 죄로 살해를 당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끝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큰 희생양이었다. 당시 가담자들이 찌까답이라는 일꾼 신발을 신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은 무조건 사살했다. 그것은 여순반란 사건이 아니었다.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일어난 끔찍한 학살극이었다. 이 사건 직후 이승만 정권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다. 진상규명 운운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입을 막았다. 결국 이 사건을 다룬 소설 태백산맥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만다. 태백산맥에서 처음으로 14연대 반란 또 여순 반란 그렇게 불려졌던 내용들을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역사적 상상력과 철학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순 사건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여순 사건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란이냐 항쟁이냐 항도 아니면은 그 이상의 어떤 성격의 것을 담고 있느냐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고 많은 여운을 남기면서 역사적인 재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조 선생님은 여순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14연대 군대들이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킨 건데 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봉건 사회의 용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란이라니 시위나 뭐가 항쟁이나 뭐 이렇게 말이 돼야 되지 반란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틀려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래버리면 여수 순천 있는 사람 전부가 반란에 가담한 것이 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수 순천 시민들 전부가 이거 항의하고 복권을 주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화가 아니고 지문에다가 이건 작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순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회학서적이 반란을 빼고 신문까지도 여순 사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태백산맥에서 아리랑을 거쳐서 한강까지 내려온 독자들도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던 암울한 시대.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색안경을 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외쳐온 사람. 과거 청산 없이는 역사의 비극은 또 되풀이된다고 절규하는 작가 조정래. 친일파가 바로 친미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비미, 미국을 비판하면 바로 반미, 빨갱이, 죽여 이렇게 해서 60년을 이 땅을 지배해온 게 친일파들의 수법입니다. 이런데도 그들을 단죄 안 해야 합니까? 광복 60주년 특별기획 조정래 제3부 태백산맥이 남긴 것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겼구나 하는 만족 아닌 해안이 내 가슴속에 서리서리 감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전부가
벌교에 세워지는 태백산맥 문화관에 영원히 전시될 겁니다.